저 궁금해요. 들어봐야지 그래도. 자를 때 자르더라도. 책 읽기는 우리를 아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서무 준비하신 거 맞아요? 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어색해. 돌아왔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오프닝을. 문화부에 와보니까 사람은 둘로 나뉘더라고. 뭐죠? 아침에 조간을 이렇게 쫙 피는 유형의 사람과 네. 이렇게 보는 사람과 되게 둘로 나뉘어 기자가. 아니 우리 첫 번째 복리뷰 할 영상 찍을 때 카스트라는 책 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흑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은 것을 미국의 카스트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그런 책이었죠. 거의 인종 문제 전문가가 하시는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하게 표지에 흑인분이 계신 책들을 쓰게 되고 있어요. 패트릭과 함께 읽기라는 건 패트릭이라는 흑인 소년이 등장하는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 사진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말 생기셨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주류에 들어간, 사실은 주류에 들어가야만 안전함을 보장받는 대만계 이민 2세 아시아의 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제자가 흑인 패트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패트릭과 함께 문학 수업을 했었던, 과연 문학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동적이었던, 결국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는 또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내가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던. 그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미셸 쿠오, 지금은 뭐 변호사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선생님이 20대 초반에 로스쿨을 가기 전에 패트릭을 만나요. 대안학교 같은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 흑인 운동의 어떤 본거지이기도 하고 남북정쟁이 되게 격전지였기도 하고 그런 동네라서 이 선생님이 되게 꿈을 품고 가요. 내가 그 동네의 빈민가 아이들의 그런 흑인 문학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좀 강화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가요. I have a dream. 그거는 노래고 I have a dream 하면은 마틴 루터킹 목사 생각나죠?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굽니까? 오바마. 네, 오바마의 연설 같은 것들을 듣고 애들이 감명을 받길 바랬어요. 그런 꿈을 품고 갔는데 이들은 거기서 별로 감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바꿔요. 그냥 너 자신에 대해서 써라. 쓰게 되다가 이 패트릭이라는 아이는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패트릭이 결석을 많이 하던 아이였는데 시집도 읽고 글도 쓰고 책을 많이 보게 되면서 꾸준히 학교를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패트릭의 밝은 미래로 이어졌느냐 하는 건 또 아니었던 거죠. 선생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돼요. 이제 하버드대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로스쿨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왜 빨리 떠나왔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다시 이 동네를 가죠. 그리고 패트릭과 감옥에서 마주하게 되고서 다시 문학 수업을 면회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만날 때마다 시도 같이 읽고, 이때 이제 패트릭은 이미 결혼을 해서 딸이 있는 상태였는데 돌이 지난 상태였어요. 딸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딸에게 보낸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써라. 이 편지에 쓰는 이제 문장이 남달랐겠죠. 이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친구니까. 그러면서 다시 문학 수업하던 10대의 자신의 어떤 반짝였던 그 순간들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편지들에 이제 선생님이 감동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놓는 거예요. 기사의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미담이 아니라 실패하는 이야기라서 네네. 좋다. 그럼 어떻게 실패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우리가 늘상 이런 책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패트릭이 그래서 무슨 훌륭한 소설가가 됐어. 그러면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건데. 네, 그런 흔히 알고 있는 성공 스토리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다 이제 배신하는 이야기라고는 할까요?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핵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가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다. 왜냐면은 그렇게 문학 수업을 해서 패트릭이 문학을 좋아하고 글도 잘 쓰고 했었는데 몇 년 만에 들려온 소식은 결국은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었잖아요. 다시 가서 수업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더 성장했고 맞춤법이나 글자 자체도 너무 예뻐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이제 이 친구와 수업을 더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떠났는데 다시 몇 개월 만에 날라온 편지를 보니 또 맞춤법이 틀려 있고 글씨가 다시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소위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빡친다.
현타가 오면서 그 현타가 오면서 우리가 만난 시간은 꿈이었나 상상이었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궁금하네요. 좋을 한번 것 몇개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현타까지. 책 뒷편으로 가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내가 그때 안 떠났을 때를 상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네. 어떤 엔딩이 있고 현실이었으면 하는 어떤 엔딩이 라라랜드 그런 라라랜드 거 같이 있잖아요. 뒤에 펼쳐지잖아요. 네. 그런 엔딩처럼 아. 마지막을 쓰셨어요. 이 둘이 문학으로 연결됐을 때 같이 시를 읽을 때 잠깐의 도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이 저자가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궁금해요. 들어봐야지 그래도. 자를 때 자르더라도. 패트릭과 함께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그가 새로워 보이는 마치 이제 막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는 어떤 신비롭고 급진적이며 개연성 없는 평등이 존재하는 듯했다. 책을 읽으면 그런 일이 가능했다. 책 읽기는 우리를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책 읽기는 우리를 아무리 잠깐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곤 했다. 우리는 타인이 당신은 이런 부류로군 하고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게 감흥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 다음에 그런 문장들을 탁 만났을 때 와. 그치. 그 문장을 딱 따로 들었을 때 느낌은 그러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러네. 그러니까 꼭 책을 읽으시고 그 문장을 만나세요. 퀀텀 라이프의 이분도 빈민가에서 자란 흑인. 웃고 계시네. 네, 지금도 아주 활짝 웃고 계시네. 그 제목부터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 뭐 이런. 퀀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뭐죠? 알아요? 전문가들이 보시면 또 창피할 수 있긴 한데 퀀텀 터널링이라고 하는 게 양자 터널링, 그게 물리학 용어예요. 양자역학에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대요. 양자와 퀀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벽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데 구간에 가깝지만 아주 요만큼의 희박하게나마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로 벽을 뚫고 통과하는 현상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지금의 삶을 구축한 활짝 웃는 빈민가의 갱스터에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기까지잖아요. 자신의 삶을 퀀텀 라이프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도 좋아했고 별 해는 것도 좋아했고 똑똑하다 소리를 학교에서 많이 들었지만 마약 거래를 하고 대마초를 만들어 피고 또 팔고 이런 거에 이미 너무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분의 아버님까지도 약물 중독에 있었던 거죠. 일찌감치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빈민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재능을 이렇게 꽃피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이분의 아버님도 약물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 대마초 피고 싶거나 그 마약하고 싶으면 길거리에서 구하거나 어디서 사지 말고 집으로 와. 집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아들한테 대마초를 권하는 아버지는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돈 쓸 필요 없다면 엄마한테 돈 쓰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많이 살았으니까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뭐 더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느니 아버지한테 있으니 여기 와서 아빠랑 같이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가끔 부모님이 술 마셔봐라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술은 괜찮아 라고 했던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빚을 내서라도 브리테니커 사전 같은 걸 사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약을 주고 한 사람은 사전을 주고 세상의 조합이네. 유명한 명문 흑인 대학을 가는데 이 흑인들도 자신과는 다른 흑인들이었던 거예요.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는 너무 세련되고 똑똑한 흑인들, 깔끔한 흑인들이 있는 것에 마음을 못 붙여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죠. 결정적으로 스탠포드 대학을 이제 대학원을 가요. 거기에 있던 같은 흑인이었고 또 세계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었던 태양 물리학자인 교수를 만나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학자의 길로 들어가고 그래서 퀀텀 라이프에서는 또 감명 깊었던 문장을 눈을 한번 감고 들어봐야 되겠다. 나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도 펼쳐질 수 있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운명은 오른쪽 또는 왼쪽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었다. 총성은 나의 손에서든 또는 다른 죄송해요. 성우 준비하신 거 맞아요? 팬 기자를 하시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성우 뭐 시험 치셨다고. 그럼 제가 다시 성우 톤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문장으로 갈게요. 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몇 문제 하는데 지금 몇 번을 수천억 쪽의 별들로 이루어진 우리 우주는 매우 강활하다. 그러나 무한하지는 않다. 유한하다. 내가 관측한 것 중에 무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 기사에 쓰신 거죠? 네. 아까 그거랑 다른 문장이에요. 네. 보통 일배들의 시대라는 제가 봤었는데
이거 근데 저는 인터넷 상에서의 뭐 반응 같은 거 살펴보진 않았는데 뭐 뭐 메일 제일- 안 왔어요? 메일 안 왔는데 5월에 보면서 메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냥 좋게 뭐 말씀해. 정확히 좀 말 좀 해봐요. 그냥 뭐 그냥 원래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네. 그래서 무슨 책이었어요? 제목대로 이제 일베에 대한 책인데 여성, 호남, 진보 이런 대상을 혐오하고 차마 이거 말로 옮길 수 없는 표현들을 쏟아낸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2011년부터 20년까지 77만 건의 게시물 분석해서 쓴 책이거든요. 일베라는 커뮤니티의 활동자 수나 아니면 게시물 그 숫자 자체는 줄었고 또 일베 영향력도 예전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베로 상징되는 어떤 행태와 이 사람 이제 일베적 멘털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됐다. 더 전면화가 되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저자가 이제 예를 드는 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 30대 여당 대표잖아요. 완전 주류 정치인 중에 주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전략이 일베적인 사고방식을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소수의 어떤 이상하고 도로에 같은 애로부터 지지를 얻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당 대표가 될 만큼 성공한 정치 된 거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준석, 이대남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일베적인 사고방식이 일베라는 이 사이버 공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주류로 전면화되었다. 그거를 일베적 멘탈리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을 일베적 멘탈리티로 가져간 거 아니냐? 이건 원래 있었던 멘탈리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일베 이용자들 10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차마 글로 말로 옮겨 적기 힘든 그런 혐오 표현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죠. 근데 그것만이 일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베적 멘털리티라는 것에는 과격한 혐오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는 거든 가정을 꾸리는 것이든 근데 그게 좌절되면서 오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나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자주 하는데 승자는 추앙하고 패자는 멸시하는 그런 능력주의의 어떤 사고방식을 일베 이용자들이 체화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정치적으로 구현된 게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 그리고 아까 공공의대 그 과정에서 나온 젊은 의사들의 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되게 흥미롭고 되게 어려운 책을 읽으셨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일베 이용자들은 이제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고 그래서 일베 이용자 개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쉽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베라는 어떤 문제 집단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베로 상징되는 이런 증상들이 표출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히 뭐 대안이 아닌 걸 새로운 도덕의 단초를 능력주의가 아닌 평범함의 다변화에서 찾자. 그래서 구성원들이 각자 목표대로 평범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평범해지는 것조차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 능력주의가 확산되고 수능시험, 취업 하여튼 몇 개의 관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밀려나는 사람들은 이게 회복이 힘든 그 승자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범해지고 싶은 꿈조차 못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거겠죠. 이 냉소, 혐오, 쓰레기 같은 공격 이런 어떤 승자 독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표출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승자의 위치에 가면은 일베가 안 되나? 꼭 그건 아니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옛날에 뭐 전문직,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일베 이용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뭔가 다른 쪽으로 뭔가 있었겠지. 해도 되지 않는 거가 있겠죠, 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는 첫 번째 게스트 박세희 기자가 와 있는데요. 원래 영화와 가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책은 이제 당신의 마지막 기사를 도와드립니다. 유품 정리사의 일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대한민국 1호 유품 정리사래요. 일본에서 이 일을 배워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유품 정리 회사를 차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1호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유품 정리사가 하는 일, 되기 위해서 했던 일, 그리고 하면서 느꼈던 소외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책이 그게 무겁지 않고 잘 읽혀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 과정 같은 건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고인의 감춰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대요. 유품이라는 게 자신의 죽음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물건들이 많고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버릴 물건들은 버리고 물려줘야 할 물건들은 물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너무 쓸만한 것들이고 뭐 가족들이 동요하거나 하면 되파는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키퍼스 노트라는 걸 정리해라. 저도 이걸 보고 네. 가장 먼저 생각 든 게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유품이 집 한 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미리 내가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본에서 유행했다는 엔딩 노트를 조금 바꿔서 키퍼스 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를 뭐 유언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너무 무섭고 그러면 가족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이거는 버려도 되고 저거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거죠. 얘기를 하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잘 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기 책에 그쵸. 이렇게 웰 나와요. 다이하는 방법.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 뭐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는 괜찮은데 어.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보고 떠나라는 얘기인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짐이 집 한 한 채 채.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놓고 내 뭐가 짐이 나올까? 한 채가 나오고 그 모든 짐들이 이제 박동미라는 사람을 이루고 이렇게 남겨진 생각하니까 살짝 서글프면서 약간 내가 불쌍했어. 뭐가 아니, 남아있을까요? BTS CD랑 뭐 아니 여기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 저자분이 유품 정리할 때 들어가서 이제 고인을 향해서 한번 고개를 숙인다 루틴처럼. 맞아. 처음에 초와 향에 불을 붙이고 물 정도는 떠놓고 사진으로 처음 대하는 고인에게 물건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한다고. 이거는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명감 없이는 못할 일이겠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 작가의 새 소설집이 나와갖고 제목은 저만치 혼자서 수록된 작품의 제목 중 하나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책이 나와도 장편 위주로 쓰지만 16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은 선생님 소설을 이제 읽는 시간들도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김은 선생님 서면 인터뷰이긴 했지만 매우 재밌고 특이했던 답변들을 많이 반성을 계속 하시는. 항상 어떤 특정 역사적인 시공간이 있는 소설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구준생. 몰랐어요? 구준생이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구준생들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녀님들이 가신 호스피스 수녀원의 풍경,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는 분이 사회와 가정에서 밀려난 노년의 남성들이 많이 가는 동네에 이렇게 장기 두는 곳들 있잖아요. 어떤 공원 같은 데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많이 들었던 소설들이 담겨있는. 답변이 재밌었다는 건 뭐 어떤? 네, 제가 오늘은 처음에 선생님하고 주고받았던 그 서면 인터뷰 좀 갖고 왔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제가 정말로 소설을 읽으면서 궁금했었던 거.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었던 거고 김훈이라는 빨리 끊을게요. 나 벌써 깨가지고. 김훈이라는 대작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어떤 숙명에 대한 심연 속의 어떤 것들을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이번에 나온 이 7편의 단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이것은 어떤 삶의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나. 그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 실제로. 그냥 자주 나오는데 왜요?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책을 다 읽고서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란 표현이 다른 소설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을 죠 내가 유한성 안 했네.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낫다고요? 왜냐면 그거 오글거리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유한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의도했나봐.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좋지 않은 표현이다. 표현의 힘이 거덜나는 순간에 이처럼 두루뭉 뭉술이 같은 단어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왔거든요. 다시는 이런 말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하셨어요. 네. 멋있었죠. 그러니까. 네. 돌리는 이름들이 작품마다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왔던 사람과 저 작품에 나온 사람이 꼭 친인척 관계인 것만 같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친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비밀을 들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정 이름 두 개요. 이춘계와 이춘갑은 먼 인연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명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머가 있으시네.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는. 웃긴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안 그리고 하겠다. 또 흥미로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녁 얘기 장기란 작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뭐 직장, 가정에서 슬슬 밀려나기 시작한 노년의 남성들이 서로 이름도 모르는 저녁 얘기 장기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화자가 여기저기 갈 때마다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호칭.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혹시 이건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냐. 나도 좀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까.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세요. 제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하는데요. 저는 식당에서도 이모님 잘 안 해요. 아주머니라고 하거나 이모 우리 대구에 계시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혈연관계로 웃긴 호칭 자체를 좋아하질 않아요. 언니, 누나, 동생 뭐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 막 오빠로 엮이고 이러는 거를 그리고 너무 잘생기면 오빠, 잘생겨도 그럼 못생기면 오빠가 안 되나? 아니 잘생기면 오빠라 그러는 오빠가 주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집단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 교회 같아갖고 오빠. 아 잘생겼는데 어떻게 오빠야. 나이가 어린데 그냥 어린애지. 잘생긴 어린애지. 알겠습니다. 뉴스나 다큐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70세 나윤석 씨 하면 되지 70세 할아버지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나이 들면 이제 저렇게 불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이가 없는데 어느 순간 나도 나이가 들면 어머님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럼 나는 내 성격이 분명히 아닌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아, 이상해요. 너무 광분했네. 근데 선생님도 여기 굉장히 광분하셔서 답을 하셨어요. 병원이나 카페나 관청에 가면 젊은 직원들이 다들 늙은 나를 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호칭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 나는 이런 호칭을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사위야, 며느리야 라고 부르면 좋겠는가? 뭔지 알겠죠? 싫지. 싫죠? 유머가 있으셔. 유머 있으세요? 단호한 유머가 있어. 근데 놀라웠던 점은 대한민국에 뭐 김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소설가인데 겨우 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모든 글을 겨우 쓴다. 왜 겨우 쓴다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날것의 글을 쓰고 싶다. 날것의 글은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전히 그것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겨우 쓴다라는 거는 날것의 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날것의 글은 어떤 거지? 삶과 글이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얼핏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약간 어렵기도 하고 날림으로 쓴 게 정말 겨우겨우 힘겹게 썼는데 딱 보면 그렇게 쓴 것 같지 않은 그냥 후룩 쓴 것 같은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글은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 현실이 더 비참하니까. 네, 현실이 훨씬 비참하니까 아무리 해서 담아내려고 했어도 현실의 비참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게 뭐예요? 그랜드 스탠딩. 나만 옳다는.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용어가 약간 남의 어떤 관심과 눈길을 끌려고 하는 행위라는 뜻인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SNS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남을 비방하고 나만 옳다 뭐 얘기하는 게 그게 도덕적인 그랜드 스탠딩이다. 댓글 자체가 뭐 댓글이든 자기가 그냥 올리는 글이든 주장하는 바든 간에 일단 나는 도덕적으로 선량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면서 너는 반대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면 정치인이라면 좀 지지를 얻기 쉽고 또 뭐 유튜버라면 구독자나 좋아요를 늘리기 쉽고 이런 게 되게 보편적으로 되고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공감 좀 되시나요? 이런 주장이? 네, 돼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누군가가 의견을 올리는 걸 봤을 때 뭐라 할까요? 그걸 올리는 순간 그 너는 이란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 허세를 부린다. 저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허세가 느껴져갖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SNS가 자신이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SNS라는 이 공간이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쟁터로 변했다. 저는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안 올리거든요. 항상 이제 눈팅만 하기 때문에. 그럼 주변 패친들은 어때요? 엄청 많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좋은데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열등하다는 식으로 그럼 이제 얘기를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별로 안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서로 양쪽에서. 그랜드 스탠더. 그런 사람들을 그랜드 스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북에는 뭐 글을 올리고 그런 게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래 내가 맞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틀렸다.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옳다 있어. 그럼 모두가 다 옳은 세상인 거야? 결국은? 그러면 희망이 없네요. 미래에. 이런 책들을 이제 계속 좀 읽어나가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은 선생님처럼 반성을 하고 하면 그래, 김은 선생님처럼 좀 나아지지 다시는 않을까. 그러지 않겠다. 반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반성. 잘 계속 돌아보는 거. 내가 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잊지 않으면서. 오늘 이제 북리뷰 촬영을 준비하면서 책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펼쳐봤는데 사람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두 번이. 그리고 김은 선생님 인터뷰 내용 중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나아지는 것만큼 또 다른 문제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다라는. 근데 그 근원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니까 타인은 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타인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네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관성이 너무 심하니까 바꾸지 못하지만 오히려 타인이 너 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윽박 찔러주면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내가 옳지만은 않았구나 생각을 요만큼 할 수 있다면 그건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행이다. 바깥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거잖아요. 예. 사람이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자체로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생길 수 있다. 거기에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깨발라 결론이 네. 그래서 자꾸 타인을 바꾸는 얘기로 사람이 필요한 얘기로 가는 건가? 감동적인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나도 하면 할수록 긴장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젠 잘해보고 싶어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뜨고 약간 싶어? 꼭 뜨고 싶다 이거. 아니 이제 뭐 캐릭터 2달 안에 뜬다고. 어. 2달 다 돼가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기 때문에 괜찮아. 네.